네,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번 주말에도 또 뵙게 됐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브노트에다가 최신 판례들을 어떤 식으로 얹을 것이고 앞으로 회독을 할 때 좀 어떤 논리 안에 끼워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는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서브노트에 있는 내용에다가 어떤 식으로 얘를 그냥 끼워 넣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서 단면으로 뽑았어요. 이 단면으로 뽑은 애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오려 붙여주시거나 혹은 끼워주시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한편 두 번째 프린트는요, 아예 추가되는 챕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추가되는 챕터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지금 제가 양면으로 지금 인쇄를 했는데요. 요 내용들은 서브노트에 끼워서 보시거나 아니면 서브노트 보시면서 옆에 놔두시고 보시는 식으로 회독을 해주셔야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약간은 선택사항입니다. 기존 교재의 내용들에서 반드시 외우셔야 되시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좀 답안을 첨삭을 해보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가감하거나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들, 요거를 기존 교재의 보강이라고 하는 프린트 안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이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잘라서 옮겨두시거나 베껴 쓰시거나 하시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기존 교재 보강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같이 조금 내가 풀었을 때 사안의 적용 등에 적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옆에다가 좀 적어가지고서 회독할 때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지금 저는요, 단면으로 나왔었던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 요 프린트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책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프린트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보강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21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21페이지에는 취업규칙의 개념과 작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취업규칙의 의의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주에다가 최신 판례를 끼워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언제나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딱 이 사례죠. 임금 피크와 특별 퇴직하고 퇴직금 좀 더 많이 받은 다음에 재채용을 원하면 재채용 시켜주는 그 두 가지 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재채용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즉 약정에 따른 직접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게 쟁점이 될 때만 요 밑에 있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것은요,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만 종료 이후의 권리 의무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역시 취업규칙이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관계가 존속 중이고, 그리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이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요. 이 재채용 여부와 재채용 시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대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규칙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판례는요, 사용자 역시 이 부분까지 취업규칙 변경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해 가지고서 동의를 받는 형태로 그것을 취업규칙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장으로 가가지고서 작성된 취업규칙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 볼 겁니다. 당연히 강행적 보충적인 효력으로서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다만 취업규칙의 경우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워낙에 교수님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판례예요. 하지만 시험 범위에서 살짝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험용으로 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암기할 게 별로 없는 문제거든요.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있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그 법 제조 4조의 4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96조에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전자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후자는 시험 범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서 그 조치가 무효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부가요. 약간 우리가 배웠었던 사회통념 합리성 법리와 조금 비슷합니다. 근로의 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도입 목적의 타당성, 얼마나 불이익한지,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와 그 대상 조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와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로서 합리적 이유를 판단하는 부분이 사통합과 유사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럭저럭 대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로만 그 서브노트에다가 끼워서 보험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6페이지로 가면은요, 이 부분은 갈아엎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사통합이라고 하는 과거 판례 동향은 한 요 정도만 언급합니다. 개념만 짚어요.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해도 여전히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사통합이 인정되면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요기만 접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전합의 판결로 나아갑니다. 지금 전원합의체 판결은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배척하고 동의권 남용이라고 하는 법리를 끌고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우선은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을 4가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실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통한 법리는요. 필요성과 불이익에 대한 형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내용의 합리성을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근기법 제94조 1항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권리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은 결국 헌법 제32조 3항, 근기법 제4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절차적 권리를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타당성, 합리성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빤한 것으로는요. 강행 규정인 근기법 제94조 1항의 명문 규정, 그리고 헌법 정신과 근기법의 근본 취지, 그리고 근로조건 대등 결정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라는 것. 판사님을 잘 만나면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통합이 인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판사님을 잘못 만나면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4가지 근거라고 하는 것은요. 절차적 권리의 침해가 내용의 타당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강행 규정의 위반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런 근로조건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4가지의 근거를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적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의권 남용의 법리와 유사합니다. 명노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일단 명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벌령이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변경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이란 말은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했다라고 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존의 동의권 법리와 약간 단어만 바꾸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해석을 시사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기법 제94조 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그리고 절차적 권리로서의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남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명 더하기 노 더하기 무 그 다음에 엄격한 해석을 시사하는 형태로 기존의 법리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다 보니까 별개의 의견이 존재를 해요. 그 별개의 의견은 제가 각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반대 의견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통합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의 그 출처는 조리거든요, 사실. 그 민법 제1조에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을 때 조리에 의한다.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원으로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사회통념상 합리성보다는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직 축적된 사례가 없고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한 50년 정도 써먹었던 사통합 법리를 변경할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약간 좀 진짜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예쁘긴 하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원칙 무효, 예외 유효라고 하는 틀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검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검토는 기본적으로는 아직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판례니까 좀 대법원 보도자료에서 자기들이 자평한 거 갖고 왔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전압 판결은요. 가장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절차적 권리를 내용 측면의 정당성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으니까 유효권을 법문대로 정립한 측면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용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절차가 법 취지에 부합하게 유도하는 한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거든요. 막 조세법 이런 데서도 나오는 원칙이에요.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타당하다라고 판례가 그 판례에 대한 자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고요. 이 부분은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른 문제와 접목되기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것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서브노트 자체를 바꿔주셔야 되시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54페이지로 가가지고서 임금채권 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도급인이 혹은 직상수급인 등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요. 그때 연대 책임을 지는 도급인이나 직상수급인 등의 재산은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판결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 가지고서 결국 이 내용 역시 약간의 수정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기존의 책에 있는 로마자 3번의 사용자의 총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목차를 좀 분설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인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용사업주라고 하는 부분으로 쪼개주셔야 돼요. 원칙은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총재산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상수급인 등이 근기법 제44조 등에 의해서 연대 책임을 질 때도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역시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용자의 총 재산은 당사자로서 임금 체불을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근기법 제44조 등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결국 사용자가 아니라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파견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법 제34조 2항에 따라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줘요. 이거는 세 가지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파견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듭니다. 두 번째는 파견법 제34조 2항 후문, 즉 연대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근기법 제38조 2항을 둡니다. 그래가지고서요, 결국 파견 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채권에 관해 가지고서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에는 입법 취지 세 가지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적법한 파견에만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요,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좀 다행히 간단합니다. 근거는 세 가지예요. 파견법은 제5조, 이거는 파견 업종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7조, 이것은 파견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적법한 파견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에게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연대 책임을 부담시키는 파견법 제34조 2항의 취지를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불법 파견의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법적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취형이라고 좀 기억을 해서 이 부분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견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A급으로 뽑히고요. 여기에서 1문은 아마도 도급과 파견의 구별이겠죠. 2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갈아엎는 게 아니라 추가해야 되는 부분을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프린트는 아예 새로운 챕터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도급 및 건설사업장에서 사용자 책임 특례 규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급 쪽도 약간 트렌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연대 책임 쪽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지 말고 가셔야 되시는데요. 결론만 아시면은 쟁점을 뽑는 것은 어렵지 않기는 해요. 그리고 남들도 이 부분을 미친 듯이 외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한 선에서 모르지만 말자 정도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우선 도급 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특례 규정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사를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발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발주자는요, 아파트 브랜드들 있잖아요. 자이라던가, 자이는 GS 건설이고, 현대 건설은 힐스테이트를 만드는데, 이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들한테 자기 재건축을 시공을 맡기게 돼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도 있고, 그리고 석조도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시공 단계에 대해서 전문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하수급인으로 있게 되고요. 이 사람이 재하 도급을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근로자를 고용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 근로자의 직접 사용자는 하수급인 D입니다.
그리고 하수급인 D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직상수급인이에요. 그리고 그 위를 상위라고 부르고 이쪽을 도급인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계약상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는데 그 사유가 직상수급인이 대금을 안 줘서였고, 그렇다면은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고요. 이 사람 역시 이쪽이 돈을 안 줘가지고서 대금을 줄 수 없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연대 책임이 이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 근기법 제44조의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를 띄게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현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 이런 형태의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실질적으로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이나 상위수급인의 규칙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요, 이 돈 안 준 사람들이 연대해서 임금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종사하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말을 지어내서 써도 돼요. 의존과 종속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해요. 대체적으로 근로자는요, 나는 뭐 GS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다, 현대건설 현장에서 일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대체적으로 고소 자체를 이쪽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이 가장 자금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 개의 업체인데, 이쪽과 합의를 해가지고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써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이 사람만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얘네까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봐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신 판례의 내용이었었고요. 상위 수급인에게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란 경우에 그 범위가 얘만 면책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면책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웬만하면은 이쪽에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 근거는요, 이 사람에게 책임이 발생했다, 법적으로. 그 얘기는 이 사람이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하수급 업체들이 다 돈을 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미지급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나머지들의 지급 의무가 함께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급인의 근로자는 자력이 더 나은 상위수급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상위수급인과 근로자가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이 없거나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그냥 돈 준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나 돈 받았으니까 처벌 의사표시를 하면서 그 사람은 명시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의사가 돈 준 이 사람만 면책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지할 것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짚어줘요. 그래서 군함드, 근함드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해석이니까 의사 해석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일종의 표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문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이것도 표시된 것, 문헌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위가 들어오죠. 근로자가 합의를 이루게 된 과정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게 된 경위. 그리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부분으로서 임금 지급 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의사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명시된 사람은 돈 준 상위수급인 뿐이더라도 하수급인까지 처벌불원으로 자 근로자는 돈 받았으니까 이 사건은 끝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상위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건설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A, B, C, D라고 하는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근로자의 직접 상대방,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면허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수급인 D는 무면허입니다. 보통 10장 오해하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무면허자를 시공에 참여시키는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 무면허자가 계약을 맺었던 직상수급인은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돈이 떼이면은 무조건 연대 책임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설업에서의 임금 책임 특례 규정이에요. 핵심은 무면허에 대해 가지고서 무과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요, 굉장히 심플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알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면은 대체적으로 이 사안이 뭘 얘기하는 것이고 쟁점이 무엇인지가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이렇게 건설업에서 무면허자가 참여한 경우에 이 사람과 계약을 맺은 직상수급인에 대해 가지고서 무사실 연대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아서 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업 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해 가지고서요. 실제로 정말 근로자가 돈을 떼어서 즉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요. 결국 이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서 건설 근로자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추상적 위험과 현실화, 그래서 지급 방식의 개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약정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가 등장할 때는요. 이런 여러 차례의 건설업에서의 하도급과 그리고 무면허자의 근로자 고용이라고 하는 사실관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나올 겁니다. 임금 지급 위임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이제 계약서 서명하면서 하나도 사인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냥 사인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받은 것이 임금 지급 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임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직상수급인이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얘한테도 돈을 주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약정은 사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모르지는 말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운 챕터를 하나 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와 관련된 판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판례가 기존에 들어와 있어요. 보상근로시간제 약정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휴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하고 휴일 대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로마자 2번입니다. 휴일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해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가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례도 당연히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 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할 뿐, 여기는 2주 단위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의해서만 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2주 이후의 단위들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만 이란 표현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취업 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개별적 동의를 통해서 도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근기법 제94조 1항 단서의 취지가 무식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되시는 부분은요. 근기법 제94조 1항 단서의 취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요. 앞부분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외우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한편 지금 이 사안에서 조금 더 보셔야 되시는 부분이 이 사안의 두 번째 쟁점은 이렇게 근로계약서에다가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지 마음대로의 단위 기간을 설정을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뭐 연장 근로한 만큼 일찍 퇴근 시킴으로써 그냥 연장 근로 수당을 다 안 줬던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미지급에 대해 가지고서 고의가 인정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쟁점이 됐었어요. 우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는 알고 있는 판례가 존재를 합니다. 이 판례는 지금 임금지급 원칙 쪽에 있거든요. 45페이지에 있어요.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가지고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임금 미지급은 판례가 고의다라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요건이 아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주 미만 단위 이하의 단위일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라라고 했어요. 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걸 안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규모가 근로자 수가 400명 정도 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모르고 그랬거나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고의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었어요. 한편 잠깐 다시 리마인드를 해봤을 때요. 이 고의의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서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 대표적인 요소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임금성이라던가 통상임금성에 대한 다툼이죠.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되는지 몰랐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성 평가 상여금이 임금이라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몰랐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민사책임이 발생하긴 하는데 하지만 임금 미지급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퇴직금 분할 약정. 이거는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의 인정되고요. 그리고 포괄임금 오남용. 이것도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개별적 동의를 통한 즉 탄력적 근로시간대에 있어가지고서 위반이 발생했고 그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서 근로자가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주로 임금성이라던가 통상임금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사후에 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는 노사가 그에 해당하는지를 잘 몰랐던 영역들이 이렇게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원래 저는 이게 좀 나오기에는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한 6월 달쯤 되고 나면은 교수님들이 좀 약간 이런 걸 좀 뽑아요. 작년에 나왔던 판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판례들을 뽑는데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임금 파트에 넣기 좀 애매해가지고서 그냥 전직 파트에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69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발령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이랬을 때 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쟁점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서브노트처럼 했던 단면 프린트 지금 69페이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고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입니다.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라서 수행되는 업무의 차이가 있으면은 지급받은 임금은 제공된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급수로 계속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금 상당분의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니까 부당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지 여부라고 하는 것은요. 업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직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집단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근로의 형태 그리고 업무의 내용이나 보직의 차이, 유무와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상식적인 내용을 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결과만 알아두신다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빡세게 외우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빡세게 외울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면 프린트 보시면서요. 100페이지, 한 장만 넘기시면 100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경력사칭과 근로계약의 취소 부분에서 살짝 하나만 더 덧붙였으면 좋겠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실고지 의무 위반 중에서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근로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니까 취소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요 부분이고 가정적 인과관계와 하자 치유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취소의 효력은 장래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법원 판례가 판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갔었을 때는요. 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부당해고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들어올 거예요. 그럴 경우엔 사안의 적용에 이런 것을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주처럼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00페이지. 부당해고 후 원직 복귀 대신 근로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런 사안이 등장한 경우에는요. 해고 이후 취소하기까지의 기간은 현실적으로 노무 제공이 없지만 임금 청구권이 취소 이전에 발생했고 그리고 근로계약의 취소는 장래요니까 소급효 제한은 이에 대해서도 미친다 정도의 얘기를 추가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5페이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책 115페이지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단면 프린트를 통해서 여기에다 놨었는데요.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상의 채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사법상의 채무와 관련해 가지고서 효과라고 하는 것은 로마자 4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용자에게 경영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고용의 의사 표시에 가름한 재판을 청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은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따로 또는 같이 해고 근로자는 재고용 의무 발생일로부터 고용관계 성립시까지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임금상당 손해배상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단면 프린트에다가 손익상계에 대한 얘기를 넣어놓을 거거든요. 일단 이 손익상계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손배로 청구하는 경우에요. 다른 직장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고용의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사실 시간의 문제예요. 원래는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직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 인과관계가 됩니다. 이것은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아랫단에 있는 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은요, 손익상계는 공평의 원칙상 판례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 제538조 이하의 중간 수입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38조의 특칙인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로관계가 해소되어서 유효하게 존속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 제537조와 제538조의 특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특칙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에 있어가지고서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당시에 이미 자동장려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한 판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할 때는 자동종료 사유가 있지 않았다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자동종료 사유가 발생한 것과 이 경우는 판례가 달리 보고 있죠. 그 근거로서 결국에 이것은 순수하게 돈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구제 신청의 본래의 범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제 신청 당시에 해고가 없었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까지 이행강제라고 하는 공법상의 의무라든가 혹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었고, 시점을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근기법 제30조 사항은 지금과 같은 경우까지 예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판례의 근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론을 유성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판 부분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기간이 근로관계에 있어서 잔여 기간으로 단축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제적 기간은 딱 3개월이에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 구제이익을 인정한다라고 해가지고서요, 약간 심판의 폭증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노동위원회 제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 자체를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법원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시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5페이지로 가가지고서요.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표가 그러니까 표를 넣을 만한 그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약간 이 내용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25페이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와 구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민법 제538조 1항 그리고 민법 제390조 그리고 민법 제75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민법 제538조 1항 이행불능과 반대급부라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구파견법에 따라 가지고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 그리고 위법한 직장 폐쇄가 있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요건은요, 첫 번째, 이행불능입니다. 계약은 성립되어 있어야 돼요. 즉 근로자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서 민법 제538조 1항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용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자 신분은 취득하지 않았어요.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지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행불능과 채권자의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민법 제538조의 특칙이 바로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 제46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제538조 2항에 따라 가지고서 중간 수입을 공제하되 다만 특칙인 근기법 제46조를 고려해서 휴업수당 초과분까지만 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용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 근로자들은요, 파견 사업주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직고 간주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를 한번 예시로 들어봤었을 때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냐면은 400 곱하기 0.7까지, 즉 360까지는 죄송합니다. 4 곱하기 0.7을 했는데 왜 360이 나올까요? 28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한도까지는 중간 수입의 액수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민법 제390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민법 제390조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고용의무를 다룰 거고요. 고용의무는 법정의무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약정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법정 의무로서 발생하는 것은 경영사 해고된 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하고요. 파견법 제6조의 2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여기 속합니다. 약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요. 노조법이라서 근기법에서 다루지 않게 되겠지만 산재요적 특채 조항이 여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취업규칙에 따라 가지고서 특별퇴직한 다음에 재고용하는 의무,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정 의무라든가 약정 의무와 같은 부분에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3년 지났느냐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실질에 있어서 불법 파견이냐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불이행과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것이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근기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평의 원칙상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손익상계는 차액이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과 같은 이 사항에 있어가지고서 직접 고용 의무를 지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불이행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손배는요, 200만까지입니다. 400에서 200을 뺀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중간 수입이라던가 손익상계 대상이 되는 것의 요건은 동일합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시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불법행위로서의 손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생 원인으로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들, 부당해고라던가 부당노동행위라던가 공정대표 의무라던가 아니면은 밀실합의를 한 대표자가 조합원에게 지는 책임과 같은 것들이 불법행위에서 논의를 했었던 거죠. 한편 파견법의 경우에요, 파견법 제21조를 위반한 임금차별에 대해 가지고서요, 사용사업주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고, 지금 조금 더 트렌디해진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요건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지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것은 반대급부니까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소멸시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짧습니다. 그리고요, 민법 제390조는요, 일반적인 채권입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민법 제750조의 경우에는요, 민법 제766조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거나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러한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소멸시효는 아직 법원에서 지금 사용사업주가 불법 파견을 했는지도 명확한 판단이 안 나온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은 날로 갑니다. 그래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소송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이 되는 영역이라서 좀 더 봐야 되고 조금 더 챕터가 추가되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한번 쉬어가도록 할게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와 해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고용승계 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42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과 학설과 검토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올 게 나와버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요, 꾸겨가지고서 각주처럼 넣을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아요. 위탁업체가 교체되어도 새로운 위탁업체로 계속 고용이 승계되도록 정한 이 계약에 따라서 근무하거나 혹은 관행하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위탁업체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승계해서 배제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학설은요, 첫 번째는 교체되는 위탁업체들, 이 교체되는 위탁업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탁자가 자기 맘대로 A사랑 일을 했었는데 이번엔 B사랑 일해보자 이러면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양도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의사와 무관하게 승계 배제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처럼 처리하자라고 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 두 번째는요,
위수탁 계약의 상대방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나 고용 승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지고서 고용 승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자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고요. 판례는요. 이 각각의 견해들에 살짝 문제점이 있었어요. 일단은 묵시적 영업양도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위탁업체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실제를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그 위탁자가 야, 나 욕먹기 싫으니까 너네로 거래처는 바꾸지만 기존 근로자는 니네가 승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수탁자가 네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냥 암묵적으로 승계됐을 때 관행을 처리하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판례는 기간제 때 써먹었었던 신뢰와 배신, 신뢰와 책임이라고 하는 고용승계의 기대권의 법리를 끌고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그 기간제에 나와 있는 개를 그냥 컨트롤-C, 컨트롤-V 하는 수준이었었어요.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승계를 원하였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밑줄을 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썼는데요. 원하는데도 거절한 거, 이게 해고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근기법 제23조 1항 위반, 즉 부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기대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디까지가 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시고 각각에 맞는 사실관계를 통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약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기대권 인정되니까 부당해고야 라고 하는 식으로 가지 않고 논리를 꼼꼼하게 밟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권 존부의 판단 기준 쪽으로 들어가면은요, 여기는 조항 관행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그 기대권 존부라고 하는 것은 조항 약간 그 판사님들마다 판결문을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르시다 보니까 약간씩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큰 틀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살짝 바뀌는 정도로는 뭐 실점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검토로 들어갔었을 때는요, 일단 그 기존의 학설을 좀 까줍니다. 영업양도 묵시적, 이거는 종전 용역업체와 신규업체 간에 계약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부분의 경우에는 그 고용 승계라고 하는 내용이 계약의 요소로 편입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짚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1번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뭐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로 종료된다. 그리고 해고는 죄송합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인트로가 시작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트로가 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봐요. 그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사법상의 청구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도 좀 기재 스타일은 다릅니다만 규정보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대권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요,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거절의 합리적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기대권을 가진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끝났었어요. 다만 이 이후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서 거절의 합리적 이유와 같은 부분은 지금 (141페이지에) 있는 3과 같은 것들을 참작을 해가지고서 좀 더 적어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판례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니까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이 부분을 적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판례 법리대로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 재고용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적으로 절차적으로 적합했는지와 같은 것을 좀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나서요. 그리고 약간 최종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간주와 의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거고요. 노조법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그 현대자동차 지회 판결 있죠. 손배와 관련해서 정말 따끈따끈한 그 판결을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할게요.